때론 그 계단을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 완고하게 놓여있는 계단, 날카로운 모서리로 남겨진 그림자, 도망가고 싶었던 제 마음, 참혹함이란 단어를 알려준 뒷모습. 그러한 것이 첫사랑이라면 첫사랑은 참혹한 이별의 예감을 품고 있는 얼마나 슬픈 단어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온몸을 휘감는 전율과 뼈의 이동이 첫사랑의 몸이라는 것도. 천양이 외 19명의 시인들이 쓴 편지를 묶은 책 어쩌다 당신이 좋아서에서 이영주 시인의 편지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뼈를 저리게 하는 첫사랑의 힘, 그렇게 처음이란 두렵지만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에 영원히 기억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은 김행숙 시인의 시집 타인의 의미에서 떨어뜨린 것들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뜨린 것들, 김행숙. 여름 과일은 물주머니지, 겨울에 물은 얼지, 강물이 단단해지고 있어 10cm쯤. 내 얼굴에도 눈이 쌓였으면 나의 시체처럼 그것은 내가 볼 수 없는 풍경이겠구나. 아이들은 흙장난을 하다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곤 하지. 어느 날은 야구공이 굴러간 곳에서 이상한 것을 줍지. 손을 잃어버린 손가락 같은 것. 뭐지? 찾았니? 저쪽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어. 과일을 깎다가 둥근 과일을 떨어뜨리지. 향기로운 벌레가 기어 나왔어.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힙합이라는 음악이자 문화, 태도, 삶의 방식의 본질을 알리고 그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오늘 제 코너의 마지막인 만큼. 올해 마지막인가요? 네. 아예 이 네. 업종을 전폐하시는 건 아니시고? 네, 그렇죠. 예. 네. 이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라는 코너를 근 1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예.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좀 부족한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예, 그리고 방금 코너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전 사실 이 문장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이 힙합이라는 음악이자 문화, 태도, 삶의 방식의 본질을 알리고 그리고 오해와 편견을 벗겨내고자 한다라는 문장을 제가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 문장 안에 좀 모든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오늘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의 마지막 연말 결산 이제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약 40몇 회 정도를 하셨어요. 예, 한 41회, 2회 정도. 네, 네.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듣고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흑인 음악에 대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힙합에 가려져 있던 어떤 편견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벗겨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중에서도 조금 몇 개를 좀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 크게는 제가 두 가지로 네. 정한 게, 제가 지금까지 이 코너에서 크게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시와 랩의 어떤 공통점, 교차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랩의 문학성에 대해서 조금 알리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힙합이 가진 고유의 태도가 지닌 멋과 매력, 그리고 이것이
다른 힙합에 관심 없는 사람들과도 어떻게 맞닿을 수 있고 세상과 어떻게 만나서 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했죠. 먼저 이 시와 랩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하자면 저희가 그 코너 초기에 함께 좀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 처음에 참관을 좀 했었죠. 네네. 모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랩이라는 것은 그 라임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고 그 형식과 운율이 영미 씨의 기원에 바탕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시는 사실일 테고요.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김경주 시인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라임이나 운율 같은 어떤 리듬이나 형식의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지만 김경주 시인께서는 이런 어떤 세상을 향한 신경질 그리고 세상과의 불화를 달래는 작업이라는 면에서 뭐 시와 랩의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예.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예. 네.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 이러한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물론, 뭐, 세상과의 불화를 달래는 작업이 꼭 시와 랩만은 아니지만, 이 시와 랩을 떠올렸을 때 그런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콘텐츠 면에서 많이 와닿는 좀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시와 랩이 갖고 있는 어떤 라임 그리고 어떤 그 음악성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각성이 있지만 그 속성을 생각했을 때 네. 어떤 그 예술가가 어떤 고백을 통해서 세상에 뱉는 에너지들 네네. 이런 것 속에는 어떤 그 세계와 자신이 만나고 있지 못하는 불화에 대한 어떤 감수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시와 이 랩은 다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김봉일 우리 평론가도 공감을 하듯이 네네. 있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 시와 랩의 어떤 공통점이 그렇게 다 있는 건 형식적인 라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둘이 어떤 고백의 미학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네. 물론 서사랄지 다른 장르들도 고백성이 있지만 이 랩이나 시는 굉장히 직접적인 고백과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도 지구상에서 고백의 미학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장르가 있다면 어떤 시와 랩이라는 것이 아주 직접적이면서도 진정성이 닿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실성의 측면에서 시의 맥락이 있겠지만 뭐 랩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사실 우리가 이 발라드 같은 음악을 할 때 발라드에는 사실 작사가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랩에서는 랩 가사를 다른 사람이 써주면은 가짜로 취급받는 전통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자기 그런- 고백이 예.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가 되돌아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뭐 흑인들이 자신의 그 고난한 현실 뭐 그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발전한 문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 얘기를 해야 되고 남이 써준 가사는 네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고 뭐 이런 식의 문화와 태도가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아마 근데 네. 어느 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또 랩만 전문으로 작사를 쓰는 분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떤 남의 가사를 쓴다고 해서 남의 이야기는 꼭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자기로부터 연원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진정성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매력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주제가 또 있었다고 들었는데 중요한 주제는 아, 네. 이 또 시와 랩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시와 랩은 조금 또 오해를 받는다는 면에서 네, 정말 많은 또 오해가 예, 있죠. 공통점이 네.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짧으면 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있죠. 예. 예. 근데 사실 근데 어느 그것도 그 정도 말이 맞아요. 예, 절반은 짧은 시야. 절반은 맞다고 보긴 하는데 예. 근데 무조건 짧다고 해서 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확하게 예. 무조건이란 말이 붙어있죠. 예, 그렇죠. 형식뿐만 아니라 어떤 시가 가지고 있는 표현 기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짧으면 시라는 말이 불완전한 진실이듯이 사실 빠르게 말한다고 해서 다 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간단히 좀 지금 말씀드리면 카피 같네요. 빠르게 네. 빠르게 말하면 다 랩이 아니고 이게 그 짧게 쓰면 다 시가 아니다. 실제로 아웃사이더라는 래퍼가 예. 그 광고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죠. 예. 그렇죠. 뭐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뭐 이런 식의 문구가 있었고요. 좀 이어가자면 랩 역시 뭐 시처럼 운율을 지니고 있고 또 라임의 형식미를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쉽게 말하면 이 문장마다 끝만 맞추기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면에서 오히려 지금 뭐 자유시 경향이 두드러진 현대시보다 더 엄격한 운율을 필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의하는 것은 랩은 일종의 이 핸디캡의 예술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짓거려서 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라임이라는 형식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준수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해낼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해낼 때 비로소 랩이라는 것이 예술이 되고 카타르시스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음악의 어떤 형식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네. 악보라는 형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마치 랩도 하나의 음악의 한 장르로서 그냥 내가 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형식 안에서 분명한 악보적 질서가 있듯이 이 안에도 어떤 형식 질서 속에서의 어떤 네. 그 포면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빠르게 하면 랩 아니야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다. 랩은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형식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일종의 과학일 수도 있고 뭐 일종의 핸디캡의 예술이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는 하고요. 예. 지금 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자면 이 내용의 면에서는 제가 이 랩도 형식을 거세하고 리듬을 거세하고 그냥 텍스트만 봤을 때도 실제로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동안 한국어 랩을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에 관해서 가사를 말하는 그런 코너를 제가 마련하기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랩 가사를 봤을 때는 문학적인 어떤 조명을 받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간사의 어떤 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고 문학의 소재로 많이 삼아온 정치사회 역사, 인간을 다루는 어떤 주제들이 잘 녹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한국어 안에도 그러한 랩들이 충분히 있다는 걸 소개를 많이 해주셨죠, 다시. 예. 네, 실제로 이제 외국 도서에는 현대 시인들은 바로 래퍼다라는 모토를 내세우는 그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 시인보다 래퍼가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를 봤을 때 이 언어로서 뭐 문학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음악적으로도 힙합이 전 세계적으로 대세고 하기 때문에 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래퍼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이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큰 주제로 가면 이 문학성과는 또 별개로 이 힙합이라는 것이 가진 고유의 태도가 있고 이것이 지닌 멋과 매력이 있고 또 이것들이 세상과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효용성 그리고 에너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힙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이야기. 네네. 이제 그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를 담겨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주는 식의 네. 그런 어떤 소재들, 키워드를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이 키워드를 좀 다시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셀프 메이드라는 게 있죠. 네. 우리 말로 하면 자수성가인데 물론 뭐 드라마나 이런 고전 뭐 플롯에 굉장히 많이 있는 주제이긴 한데 제 스타일이죠. 네, 그렇죠. 네. 저도 뭐 이렇게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셀프 메이드라는 것은 이 굉장히 가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자랐던 흑인들이 그냥 그 일종의 뭐 할렘이나 게토라고 불리는 그 안에서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 뭐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불우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힙합 음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명예를 얻으면서 이제 셀프 메이드를 했다. 예. 그래서 이 자신의 음악 속에서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바꾸어 놨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일종의 자기 항변을 담아내는 것이 랩의 고유의 어법 중 하나인데 하지만 이러한 맥락을 모를 경우에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자기 스스로 뻔뻔하게 자기 잘난 척을 하지? 이렇게 허영이나 허세로만 볼 수 있다. 왜 이렇게 허세를 부리지?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된다는 상당히 의미 거죠. 있고 곱씹어볼 만한 어떤 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어떤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네. 과정 속에서 셀프메이드 자수성가적인 발언들이 네. 화법으로 자연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상당히 허세에 쩔어 있다. 뭐 이렇게 네. 말한 것들은 상당히 저도 이 셀프메이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송을 하실 때 굉장히 귀를 쫑긋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실성에 기반해서 keep it real이라는 그 전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진실해라, 늘 진실하면 유지하라, 뭐 이러한 태도들 이것들이 뭐 또 단순히 뭐 진실 이런 허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자기 고백적인 특성에서 나오는 그런 특성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가려내는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이 좀 힙합에 지닌 매력이고요. 그리고 네. 허슬이라는 키워드도 있었어요. 그렇죠. 허슬. 저도 기억납니다. 허슬이라는 것은 뭐 허슬러 하면은 뭐 남봉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한 뭐 성적인 그런 면이 아니라 허슬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근면하고 근면이죠, 근면. 책임감을 다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전통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 특히 흑인 남성들이 뭐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뭐 어머니는 뭐 이렇게 일을 못 하고 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랩으로서 성공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내 가족을 내가 지켜야지. 어떤 일종의 이런 책임감에서 나오는 태도들. 그래서 지금 뭐 가장 성공한 래퍼들도 맨날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keep hustle, 뭐 열심히 해라. 난 오늘도 자지 않고 오늘도 작업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구가 굉장히 만연해 있죠, 힙합에는. 저는 이런 태도에서 사실 일상과 굉장히 맞닿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삶하고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뭐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에너지의 발산이 아니라 네. 어떤 내 작업 세계로서 그리고 내가 삶을 꾸려가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 네. 그리고 어떤 연명의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임성과 성격을 가지는 표현이다. 네, 맞습니다. 흔히들 생각했을 때 이제 랩을 어떤 하는 표현들을 볼 때 일반인들은 뭐 자기들 생각날 때만 네. 뭐 이렇게 짓거리고 뭐 가만히 있다 평상시에 랩도 안 하다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김난도 그 교수가 네. 내년에 소비 트렌드로 꼽은 것 중에서 이 스웨거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네. 저자이시죠. 그렇죠. 네. 예.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안 읽어봤습니다. 그 책과 이거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이 전혀 스웨거를. 없고요. 네. 그분께서 내년 트렌드로 스웨거라는 단어를 지목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힙합에서 기원한 단어거든요. 예. 뭐 이미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정의하는 스웨거는 자신의 외적, 내적의 면모를 스스로 자신감 있게 드러낼 때 발생하는 일종의 복합적인 멋 혹은 아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래퍼들이 흔히 뭐 내 금목걸이 어떻고 내 모자 어떻고 신발 어떻고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잘났지 그리고 너는 못해 뭐 이런 식의 어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단순히 보면 아 쟤네들은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이 스웨거라는 키워드가 그 자수성가와 허슬과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난했는데 자수성가를 이루어냈고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그 성공을 당당하게 드러내겠다. 뭐 이러한 어법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힙합과 전혀 상관없는 이 분이 스웨거를 키워드로 꼽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시대적인 조류와도 조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뭐 겸손해라, 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된다, 뭐 그리고 뭐 네 생각을 말하기 전에 뭐 또 생각을 좀 숨겨라 이러한 것들이 미덕이 아닌 좀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이 어떤 네. 사실은 큰 어떤 반감 없이 네네. 자연스럽게 좀 스며드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기는 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됐기 때문에 이 스웨거라는 것도 힙합 밖에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힙합에서 많이 외치는 구호들 뭐 YOLO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You Only Live Once라는 약자예요. 예. 그러니까 넌 한 번밖에 안 산다. 한 번뿐인 인생 뭐 이런 의미로서 예를 들면 카르페 디엠의 힙합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구호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굉장히 뭐 먹히고 있거든요. 일종의 에스페란토처럼 네. 어떤 상징처럼 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젊은 래퍼들이 많이 쓰는 게 뭐 워크 하드, 플레이 하드. 일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해라. 뭐 옛날 같으면은 좀 뭐 일만 열심히 하고 맨날 일만 열심히 해라. 쉴 때가 어딨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잘 노는 것이 정말 멋진 거다. 그렇죠. 예, 이러한 태도들. 워크 하드, 플레이 하드. 네. 일종의 힙합의 에너지를 그렇죠. 진짜 제대로 표현하는 어떤 것이기도 할 네.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요즘에 인기를 얻고 사실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셀프메이드랄지 키윈 릴, 뭐 진실할 것, 혹은 뭐 허슬, 스웨거, 욜로, 워크 하드, 플레이 하드 이런 어떤 힙합 고유의 어떤 특징들,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들이랄지 무엇을 살펴보면 사실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새겨봐야 할 만한 어떤 좌우명 같은 네. 혹은 뭐 일종의 좀 스펙 싸움이랄지 자기 개발로 어떤 점철돼 있는 젊은이들의 어떤 경제 근성 속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어떤 그 생각들이 아니고 에너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힙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어떤 교감들을 얻어낼 수 있는 폭이 넓다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궁극적으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라이프 스타일, 즉 삶의 양식으로서의 힙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힙합 모자 쓰고 힙합 옷 입어야지 힙합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힙합의 어떤 고유의 태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뭐 힙합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네. 최근에 그 엠넷에서 그 힙합 뭐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물론 뭐 얻은 성과도 있지만 저는 미진했다고 보는 게 굉장히 힙합 고유의 그런 태도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작진이. 왜냐하면 그 서바이벌 제도를 도입을 해서 래퍼들이 뭐 공연을 하고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한 주에 한 명씩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래퍼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서 탈락할까 노심초사하고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좀 다른 장치를 집어넣고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진짜 참여했던 그 가리온이라는 그룹의 MC 메타라는 래퍼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락할까 벌벌 떠는 게 자체가 이미 힙합이 아닌 거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와닿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랩이나 힙합을 좋아했을 때 무엇이 멋있어서 매혹되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적으로 랩 배틀이 있잖아요. 근데 랩 배틀이 왜 멋있는가 라고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당당하게 나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말을 하고 또 이기면 또 뭐 이긴 대로 승리감이 도취될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져도 당당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뭐 이러한 식의 태도들이 굉장히 매혹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정당당한 태도들이 힙합 고유의 멋인 건데 이 프로그램엔 그런 게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투올드 힙합 키드라는 그 독립 영화가 있습니다. 투월드 힙합 키드. 네, 너무 늙어버린 힙합 키드인데 이 줄거리가 대학교 때 힙합 동아리에서 그 많이 교류를 하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죠. 실제로 래퍼들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회계일,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자기는 지금 랩을 하진 않지만 직장에서도 힙합답게 행동을 하겠다. 그런데 이 힙합답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비굴하게 뭐 상사에게 아부하지 않고 뭐 동료를 제키기 위해서 뒤에서 뭐 비겁하게 뭐 수쓰지 않고 자기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해서 힙합의 태도로 회사에서도 생활을 하겠다 이런 식의 그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러한 태도가 힙합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힙합을 좋아했고 힙합의 무엇이 멋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와닿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힙합과 맞닿을 수 있다. 삶의 우리의 어떤 네. 방식 안에서도 힙합의 어떤 당당성 그리고 힙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정당당함, 네. 솔직함들이 충분히 라이프 스타일로서 단순히 패션으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그 속성과 어떤 정신으로서도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그 이렇게 해서 어떤 올 한 해 동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힙합에 가려져 있는 편견이나 오해들을 벗겨보고 또 새로운 어떤 힙합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전달해보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또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실 거잖아요. 네. 내년에 어떤 이와 비슷한 작업들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 코너에서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추가해서 뭐 단행본을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뭐 시와 랩이라던가 뭐 다른 쪽으로의 그 힙합과 관련한 또 단행본들이 뭐 내년에 좀 몇 건 이야기되어 있고 예, 또 각종 매체에서 뭐 연재를 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로 좀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네. 그 흑인 문화 그리고 랩 그다음에 흑형 이야기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파해 주시고 있는 김봉현 씨입니다. 뭐 아쉽지만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김봉현 네. 씨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새해에도 건강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솔직하게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2014년 작가의 방 첫 시간은 문장의 소리가 주목한 젊은 작가 특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쾌하지만 단단한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배수연 시인, 그리고 끈질긴 관찰로 날카로운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성인 시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이 나갈 때면 벌써 이제 1년차 시인이 되겠네요. 예,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등단 데뷔 1년차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요. 오늘도 이제 얘기를 쭉 이어가도록 하죠. 네. 혹시 작품을 구상하시다 보면 시 외에 다른 장르에서 영감을 받기도 하잖아요. 혹시 가장 최근에 영감을 받은 다른 장르의 작품이 있다면 하나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춤을 되게 네. 좋아해요. 춤요? 제가 춤을 네. 잘 추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대무용을 네. 되게 좋아해서 작년에 내내 사로잡혀 있었는데 가장 좋았던 작품이 그 피나바우시의 작품들이었어요. 재작년에 그 피나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서 네. 그 부보탈 그 무용단에 인터뷰하고 피나의 대표 작품들을 연기를 새로 해서 엮어서 나온 거였는데 음악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다음에 무용수들의 몸짓이라던가 그다음 색채, 무대 연출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되게 시를 쓸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격양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힘들 때 제가 춤을 추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잘 추면 좋겠지만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상상을 하면은 시도 떠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좀 풀려요. 저는 정말 예상외의 답변이에요. 예. 보통 이제 뭐 소설가는 어차피 이야기를 만드니까 영화나 뭐 다른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 아니면 또 시인은 언어를 네. 다듬으니까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예술 다른 장르들 있잖아요. 이미지를 포착하니까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해야 네. 뭐 아니면 예술이 아니더라도 네. 신문 기사 같은 음. 사회 현상을 보고 영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그 정도에서 예상을 했는데 네. 현대 무용이 나올 줄은 어. 몰랐어요. 예, 역시 저도 배수연 씨는 정말 독특한 그 분이신 네. 것 같아요. 나중에 어. 춤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친구들이 제가 춤을 추면 이건 뭐죠? 그냥 얘들이 저한테 그 나름의 흥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아리랑 시니컬이라고. 네. 네. 아리랑 느낌이 오시죠? 네, 아리랑 시니컬은 뭔가, 뭐죠? 네. 제가 춤을 추면 이렇게 아리랑이 흐를 것 같으면서 굉장히 시니컬한 느낌으로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오성희 시인은 어떠신가요?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배수연 선생님처럼 뭐 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전 많이 보고요. 네, 책 같은 거 많이 보는데 뭐 최근에 읽었던 책은 아니고 예전에 뭐 심윤경 선생님의 이제 네, 소설 중에 나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있죠. 거기서 되게 저는 난독증 소년이 거기서 한 명 나오는데 그런 저는 그때 난독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그런 난독증이랑 그런 어떤 시대의 그런 분위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소재를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쓸 수 있을까? 시는 어떤 건 소재하고 소재하게 연결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마음을 그런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담아서 이제 하는 게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또 점점 이제 사회가 좀 양심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최근은 아니고 이제 그 엔도 슈사쿠라고 일본 네. 작가가 있습니다. 거기 바다와 독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되게 책이 얇아요. 얇은데 되게 깊이가 되게 2차 대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2차 대전을 배경으로 있고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을 한 그런 의사의 자기 고백 그런 내용인데 예, 거기서 되게 영감 많이 얻었고 예. 오성희 시인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제가 네. 느낀 점인데 네. 대중문화 예술을 많이 향유하시는 것 같아요. 예, 좀 더 우울해지려고 뭐 발라드 노래 틀어놓고 예. 듣기도 하고 뭐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또 소설도 많이 읽으시고 네.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시는 거의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읽으시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간을 일상생활 중에 많이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그렇게 지금 일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일 때문에 그 투자를 별로 못 하고 있는 편인데 예
계속 하려고 하는 편이죠. 예. 게다가 오늘 또 녹음 오시는데 그 와이셔츠 단추를 목 끝까지 잠그셔서 약간 오타쿠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오타쿠들이 앞머리를 항상 이렇게 가지런하게 내리거든요. 아 그런가요? 뿔테 안경 끼고. 그래서 특유의 코스튬이 있죠. 네. 게다가 뭐 동아리 회장까지 하셨다니까. 아 그거는 뭐 이제 동아리 회장은 별거 아닙니다. 뭐 전자상가 이런 데 자주 가시지는 않으시죠? 예, 안 갑니다. 네, 아니, 농담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혹시 요번은 좀 이제 진중한 질문인데요. 예. 시인으로서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 즉 인생에 걸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다면 혹시 소개해 줄 수 있으신지요? 저는 오히려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대해서 풀어낼 수는 있지만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어떤 메시지라던가 주제에 대해서 갇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그러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시를 계속 쓸 테니까 앞으로 제 시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그걸 읽은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이 무언가 중첩되는 것들이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저의 태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두려움 또는 커다란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해서 내려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제 시에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거나 한정 지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약간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역설적인. 예, 그러니까 침묵 시위 같은 거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침묵으로서 주장을 대신하듯이 오히려 말하지 않음이 주장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뭐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 맞나요? 네. 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오성인 시인은 어떠신지요? 저는 일단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굉장히 좀 실천적이에요. 네. 실천적이고 그런 참여적인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흐를 것 같고요. 주제는 일단 뭐 아직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세워둔 건 없고 다만 제 시가 흐르는 방향은 시인이나 이제 평론가들이 아니라 뭐 또 일반 그런 독자들이 아니라 좀 어둡고 좀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소위 말해 좀 상처받은 그런 네.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성인 시인도 또 내면에 상처가 많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네.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쁜 남자로 약간 그 올가미를 더 씌워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좀 네. 훈훈하게 서로 화해하면서 헤어지려고. 그럼 저희가 두 분 오늘 이렇게 모시면서 자기 작품 중에 낭독 한 편씩 해주실 수 있으신지 부탁을 드렸거든요. 먼저 배수연 시인에게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시 가져오셨나요? 네, 한모금씨 이야기고요. 예. 네, 시인수첩 겨울호에 발표를 했던 시입니다. 네. 혹시 뭐 이 시가 어떻게 쓰여진 건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시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정말 심장이 콩알만해졌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은 복도나 광장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네. 작년에. 내가 공황장애구나 라는 걸 의심할 정도로 그때 생각했었던 것이 이제 새의 이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컵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 한 모금 네. 밖에 원하지 않고 그거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네. 한 컵도 네. 아닌 한 한 모금. 또 소화하지 못하는 네. 사람. 네,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배수연 시인이 직접 낭독해 주시는 한 모금 시 이야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금 시 이야기 배수연. 잠든 새들의 머리마다 파마를 하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새들의 작은 머리에 파마를 하거나 색을 물들이고 갔다. 잠에서 깨면 새들은
다른 새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한모금 씨의 어린 시절 장난이었다. 그는 뭐든지 한모금만 필요한 사람이었다. 한모금만 파는 콜라는 없냐고, 한모금만 파는 커피는 없냐고, 새들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물었다. 사람들은 콜라 한 캔이나 커피 한 잔을 줄 수는 있었지만 한모금을 주는 방법은 몰랐다. 그에게 세상은 너무 과분한 것이었다. 그의 심장은 새처럼 작았지만 몸집은 새의 80배나 되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앉지 못했다. 같은 곳을 수천 번 날아다니며 날개 접을 곳을 찾았다. 용기를 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귀청에서 비단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한모금 씨는 잠시 앉았다 다시 자리를 뜰 때마다 앞머리를 흔들어 색을 바꾸었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뾰족한 발톱을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굉장히 맹한 눈빛으로 이때까지 대답을 하시다가 이렇게 또 본인의 시를 또 낭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네요. 새의 심장만한 심장을 가졌지만 새보다 80배나 큰 몸집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구절이 전체의 시를 이렇게 압축해서 대변하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오성인 시인에게도 한번 부탁드려 볼 텐데요. 예. 어떤 시 가져오셨나요? 저는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좀 길긴 하지만은 에밀레라는 시를 가져왔습니다. 에밀레. 이 시도 또 사연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게 실천문학 신인상 최종심에 올랐다가 안타깝게 떨어진 작품입니다. 아까 그 좋아하는 시인들 중에 손택수 시인도 있었고, 그 지금 실천문학 대표로 계시고, 맞습니다. 그 실천문학 출신 송경동 시인도 있었고, 맞습니다. 본인이 자꾸 나는 이제 앞으로 실천하는 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또 이렇게 또 애착이 있는 시가 계속 이렇게 인연이 있네요. 그쪽이랑. 아무튼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최종심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최종심에서 떨어졌는지 아무튼 직접 오성인 시인의 목소리로 청해 들으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레. 안 됩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꽃도 채 덜 핀 여자아이를 미친 불길 속에 넣으라고 하는 스님이야말로 미치셨습니까? 속세와 절연했다는 부처님도 이런 식으로 세상과의 인연을 끊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발 아이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울지 말아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맑고 싱싱한 꽃이 되어 돌아와서 날 낳은 엄마의 가슴에 깊고 넓게 퍼질게. 기다려, 엄마. 어머니, 오늘 또 저는 광원 위에 섰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뜨거운 쇳물이 메두사의 머리카락처럼 무섭게 날름거립니다. 저는 여태껏 누구를 깊게 녹여보거나 누구를 위해 녹아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피가 쉽게 식지 않도록 하는 일뿐입니다. 제 피가 미쳐 36.5도에 달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두 가슴으로 저를 품었습니다. 강줄기처럼 흐르는 당신의 등에 저는 얼굴을 씻다가 종종 잠이 들곤 했습니다. 1600도라는 미친 온도를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견디겠다 했을 때 등을 쓰다듬어 주신 것으로 대답했던 당신. 용광로가 폐철을 녹여 새철을 만드는 정성으로 폭삭 주저앉은 가슴의 골짜기를 일으켜 세우고 뼈가 가죽을 내미는 메마른 등에 물을 채우며 나는 뜨겁게 녹아내려
텅 빈 당신의 자궁을 채울 것입니다. 얘야, 어젯밤 꿈에 너를 봤구나. 별일은 없니? 내 손으로 밥을 지어 먹인 지가 엊그제 같구나. 꿈이나 생시에나 내게는 마냥 귀엽고 어리기만 한 내 안을 아낌없이 퍼줘도 항상 부족해 아쉽기만 한 아들아. 남들보다 낮은 곳에 있어도 내게는 언제나 높은 나들, 내 아들아. 29살에 비로소 어머니 가슴에 닿습니다. 나를 안고 키워낸 전물이 들어있던 자리는 지금도 깊고 넓습니다. 당신을 측량하려면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습니까? 나와 당신을 잇는 목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 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왜 안 됐지? 네. 아니, 이게 좋은데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딱 제 생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첫 행이 예. 안 됩니다. 첫 행이 안 됩니다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약간 그 샤르트리의 실존주의와 맞물려 있는데 본인이 이제 언급하는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됩니다. 됩니다를 첫 행으로 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오성인 시인이 지금 덩치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남성적인 외모인데 오늘 단추 목 끝까지 잠그고 앞머리 다 내린 상태에서 시 읽을 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 그래요? 그 부분이 울 뻔했다고요? 네. 웃을 뻔이야.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시, 애송시 이렇게 청해 들었고요. 이번에는 좀 뜬금없지만 라디오스타처럼 한번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갈게요. 오성인 시인부터 할게요. 예. 오성인에게 시란? 네, 저는 일단 시는 제 생이고요. 제 생 외에도 이제 도구입니다. 시가 네. 어떤 문학이 도구로서 쓰이는 것은 전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저는 제 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구가 아니라 좀 심리적인 도구. 좀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 시는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좀 요즘 너무 그런 게 물들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주에 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성인 시인이 저에게 시는 생입니다 라고 할 때 저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얘기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뻔뻔한 유머를 구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오성인 시인에게 시란 생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배수연 시인에게 질문 드리는데 이번엔 다른 겁니다. 배수연에게 시인이란? 허준. 허준. 이건 뭐죠? 아니, 허준. 그러니까 뭐 명의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뭐 이렇게 치유한다 이런 것보다도 네. 시인이라는 존재는 상처를 벌려서 네. 뭐 뜨겁게 입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허준에 그런 장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고름이 나는 자리에 허준이 입을 대서 쭉쭉 빨아서 네. 네, 그 분을 치유해주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배수연 시인이 독자들의 상처를 빨아들여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건가요? 것보다는 저 이제 시인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네. 네. 어떤 효과보다는 네.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허준과 같은 자세로. 네, 상처를 벌려서 네. 입을 맞추는. 네. 네. 대답도 굉장히 메타포 강하게 해주셨네요. 역시 시인이시네요. 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혹시 앞으로 계획 잡힌 게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이니까 네. 그리고 뭐 계속 열심히 시를 써야 될 거고요. 뭐 청탁을 오든 안 오든 제 시는 꾸준히 쓸 거고요. 네. 이제 뭐 밥벌이도 되게 열심히 해 나가야죠. 그리고 좀, 제가 모태 솔로라서 네. 올해는 좀 연애도 좀 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밥벌이 잘 돼야 그래야 또 청아 5병 드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제 계획은 아닌데 네. 좀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그렇죠. 낯뜨거운 검색 결과가 막 나와요. 본의 아니게 오성인 시인이 이 어덜트 시인이에요. 성인 시인이라. 그것도 그냥 성인이 아니라 오성인이에요. 네, 감탄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좀 포털 사이트 뭐 인물 검색 관계자분 계시면은 제 이름을 해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는 오성인을 네. 치면 19금으로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빨갛게 네. 나옵니다. 빨갛게. 아, 오성인 시인은 순수한 시인입니다. 녹음할 때 단추 끝까지 잠그고 오는 앞머리 내리고 오는 순수한 시인이니까 와. 19금 해제 조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배수연 시인 계획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대학원도 그렇고 근무하는 중학교도 방학을 하니까 조금 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쉬면서 시를 쓰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계속 안 그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고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까지 다가왔어요. 그래서 방학 때 이제 그림을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거의 한 임용을 공부할 때부터 해서 한 5년간은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네. 문장의 소리가 이제 신인 특집으로 저번에 조수경 최정화 소설가를 모셨고 그 다음에 또 배수연 오성인 시인만 모셔서 4주간에 걸쳐서 특집 코너를 꾸렸습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왕성한 활동, 네. 작품 활동 부탁드리고 먼 곳에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십시오. 오늘 클로징은 아쉬운 소식으로 대신 드려야겠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저희를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도 추위가 물러나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